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퓨처플레이 류중입니다. 발표 자료가 뜨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10년 뒤 미래를 만드는 초기 투자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저희 비전이자 미션이 10년 뒤 미래에 인류의 삶을 바꿀 그런 스타트업들을 만드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고요. 10년 뒤를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10년 뒤를 생각하면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뭐 1년 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요즘 뭐 블록체인이니 뭐 증강현실이니 뭐 AI니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근데 10년 뒤를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극초기에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초기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10년 뒤 미래를 10년 뒤 미래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냥 책이잖아요. 아마존을 생각해 보면 아마존은 처음에 그냥 온라인 책 장수였죠. 근데 지금은 이 오른쪽에 있는 물류센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세계의 물건을 뭐 디지털이든 아니면 아톰이든 다 파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스타트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시작을 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요. 그 성장의 임팩트가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까지 통계적으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지금 이거 책장수잖아. 우리는 이 회사에 투자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지금 책장수지만 언젠가는 전 세계의 물건을 다 유통하는 회사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하고 10년을 기다려야 돼.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가 되기로 한 것이죠. 비슷한 사례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요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카카오톡 버전인데 2010년도에 나왔고 저기 보면 아이위랩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김범수 의장님이 네이버를 그만두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만드셨던 회사 이름이 그 당시 아이위랩이었고 거기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 중에 원 오브 댐이 카카오톡이었던 거죠. 그게 빵 터진 다음에 우리가 아는 카카오라는 회사가 됐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무슨 챗, 무슨 톡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고 그냥 그 중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톡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카카오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자만 붙으면 대박이 나는 이런 기업 집단이 됐죠. 근데 저는 초기에 카카오에 투자하신 분들은 초기에 카카오에 뭐 입사를 하시거나 참여했던 분들은 아마 이런 비전을 보고 참여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10년이라는 마법의 시간이 스타트업들한테 주어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의 스케일로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첫 투자를 하는 회사는 항상 10년 뒤에 이 회사가 어떤 모습일까를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토스.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 미친 회사다. 왜냐하면 송금을 편하게 해주는데 한 번 송금할 때마다 은행에 돈을 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적자가 쌓이는 회사야라고 봤는데 이 송금 회사만으로도 굉장히 큰 매출을 냈는데 지금은 은행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승건 대표님은 은행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은행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금융 정보를 다루는 그러면서 개인의 어떤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불편한 송금부터 해결을 하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책장수가 모든 물건을 파는 그런 회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냥 심플한 채팅이 모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 집단이 되고 그다음에 송금이 은행이 되는 이런 매직이 10년이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매직을 만들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베레스트 산의 초입에 있는 베이스 캠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산은 저기 멀리 있죠. 근데 베이스 캠프 1을 잘 잡고 2를 잘 잡고 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베이스 캠프 1에 있지만 언젠가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회사를 찾고 같이 고민하고 성장을 하는 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10년 뒤 미래를 왜 봐야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10년 뒤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갈까?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저는 항상 우리 고 스티브 잡스께서 발표를 하실 때 조금 그 당시엔 뜬금없다고 생각했지만 저한테는 이게 이분의 유언처럼 들려요.
우리 애플이라는 회사는 리버럴 아츠와 테크놀로지의 교집합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애플에 보면 그 초기에 그 아이폰을 열광하게 한 여러 가지 특허들이 있는데 이 탄성 스크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빨리빨리 넘기면 촤악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사실은 공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이거 구현하는 거 쉽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스크롤 돼야만 한다라는 그 직관을 찾아낸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고객들이 이거를 직관적으로 쉽게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그냥 단순히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저는 10년 뒤에 정말 큰 임팩트를 줄 스타트업도 이 교집합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문화적 변화를 따라가고 기술적 변화를 잘 따라가면 그 교집합에 굉장히 엄청난 큰 사회적 임팩트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보고 미래의 큰 비전을 가졌다고 해도 이런 아이디어나 기술 자체가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초기 스타트업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수익 모델이 뭐예요? 매출이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내가 그냥 엔지니어예요. 혹은 내가 그냥 미래의 사업가로서 세상의 변화를 먼저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나 기술을 돈으로 바꾸는 훈련이 된 분들은 대부분 아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주로 도와드립니다. 아이디어나 기술이 상품이 돼야 되고요. 이 상품이 사업이 돼야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어도 이걸 어떻게 프로덕트로 만들까, 어떻게 비즈니스로 만들까가 약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상품으로 만드는 촉매는 문제예요. 저희가 보니까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내가 뭐 몇십 년 동안 배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뭔가 구현하는 건 참 쉬운 일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열려면 존재하는 고객의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기술을 쓰거나 아이디어를 구현하거나 이러려는 창업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문제를 정의해 드리는 게 가장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문제를 정의하는 게 문제다. 문제가 문제다. 이런 말을 즐겨 쓰곤 합니다. 그럼 좋은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좋은 문제는 이 세 개의 교집합을 만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근데 시장이 원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데 꾸역꾸역 그걸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초월적인 에너지는 좋아하는 걸 할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해야 행복하게, 아까 ESG 말씀도 하 대표님이 하셨지만 정말 건강하게 회사가 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원하는 거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경쟁해서 이겨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창업자 스스로가 한 명의 개인으로서 난 지금까지 일생을 바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잘하고 이걸 좋아해. 그게 명확하다면 저희랑 같이 시장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찾으면 그 스타트업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 반드시 성공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을 비즈니스맨이라고 하고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을 아티스트라고 하고 잘하는 걸 하는 사람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앙트레프레너는 이 중에 뭐냐? 뭐가 돼야 되냐? 뭐가 돼야 될까요? 셋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창업가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저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되게 쉬운데 동시에 저 세 개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자아분열이 일어나는, 나 이거 좋아해서 되게 하고 싶은데 시장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건 양보해야 돼. 뭐 이런 의사결정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난 초기 창업가분들이 다 이런 멘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세 개의 위치에 서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거를 하려면 시장의 크기를 봐야 되더라고요. 결국은 굉장히 큰 시장이 굉장히 큰 사업을 만들고 굉장히 큰 기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10년의 관점으로 저희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이 시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10년 뒤에는 너무너무 큰 시장으로 커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0년 전에 배민을 생각해 보면 온라인으로 뭔가 배달 음식을 주문한다고? 그런 경험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죠.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뭐 그때 뭐 상가로라던가 이런 책자에서 막 전화번호를 찾고 불편하게 전화를 하던 경험은 이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사라질 거야. 그래서
이 배달업이라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야라는 걸 미리 김봉진 대표님이 예견을 하신 거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뭐 삼시세끼를 먹으니까 엄청난 시장에 혁신적인 문화적 배경과 기술적 배경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을 공략해야 되지만 심지어 그 시장은 지금 보이지 않는 시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10년 뒤에 커질 시장을 찾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에 제가 필요 자원의 최소치를 측정해 보면 안다고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하는 대표님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투자를 못 받아서 이걸 못 하고 있어요. 저희가 팀이 너무 작아서 이런 건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밤을 새서라도 어떤 신묘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내는 팀에 저희는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결핍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핍이 있어야 아이디어가 나와요.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지? 그럼 길거리에 가서 뭐 사람을 붙잡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게 진짜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세 번째는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상대적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1등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한국에 이렇게 자리를 잡기 전에 굉장히 많은 동영상 플레이어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다 날라갔죠. 네. 대한민국에 사실은 뭐 검색 엔진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죠. 지금 구글이 다 먹었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없으면 지금은 국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유럽의 경쟁자가 내 영역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팀인가를 열심히 봅니다. 저희가 뭐 제가 이러한 이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좀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이 세 분은 굉장히 다 안경도 끼시고 되게 공학 박사처럼 생긴 세 분인데 진짜 공학 박사고요. 예. 이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신 게 거의 한 8년 전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 이분들은 딱 이거였어요. 저희가 삼성 종합기술원 출신인데요. 딥러닝을 되게 잘합니다. 끝. 딥러닝을 잘하시면 그걸 어디다 쓸까요? 그걸 무슨 제품으로 만드셔서 어떤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알파고 쇼크가 전이어서 딥러닝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마침 AI 회사를 창업해서 경영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세상을 바꿀 테크놀로지에 알고 있었어요. 시장만 찾아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용감하게 투자를 했고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게 금융시장으로 들어가시거나 의료시장으로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의료시장을 고르셨어요. 이유는 이거였어요. 같은 이과라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딥러닝 뭔지 아시는데 금융인 분들은 만나보니까 딥러닝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의료 AI 할게요 라는 좀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신의 한 수였죠. 실제로 의료 AI 시장이 되게 커지고 코스닥에 상장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하정우 대표님이라고 요즘에 네이버에 하정우라고 치면 배우 하정우보다 이 기업인 하정우가 더 위에 나와요. 그래서 하정우가 하정우를 이겼다라고 저희 회사에서는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이분이 여기 깍두기 담그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구글러였는데 실리콘밸리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업으로 한식당을 하셨어요. 순두부집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서빙을 보는 친구들이 문제였어요. 주로 이렇게 히스패닉 친구들이 서빙을 보는데 이 친구들이 뭔가 음식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갖다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결근도 작고 뭔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이런 서빙을 잘 하지 못한다.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나만 이런 고민을 하나? 식당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가진 장기를 가지고 구글러들을 모아서 로봇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서빙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의 경험에서부터 문제를 찾은 거지만 이 문제는 되게 보편적인 문제였고 엄청나게 시장이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식당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이런 로봇 회사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소프트뱅크 로보틱스라고 있거든요. 작년에 베어로보틱스가 만든 서비라는 서빙 로봇을 소개하는 자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페퍼 있죠. 손정희 회장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페퍼가 사실은 시장에서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뭐 사람형 로봇이 뭔가를 뭐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것들이 별로 사람들 관심을 못 끌었던 거죠. 그래서 차세대 로봇은 이런 서빙 로봇 중심으로 간다. 해서 베어로보틱스에 큰 돈을 투자하시고 또 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일본 시장, 한국 시장, 또 미국 시장을 다 아주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사진은 한 햇수로 9년 전 정도에 어떤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팔목에 이걸 차고 왔어요. 이게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게 뭐예요? 혈압계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적 방법만으로도 혈압을 재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회사 투자 심의할 때 의사 선생님도 한 분 불러서 직접 저희 혈압을 재고 의사 선생님이 그 다음에 요 혈압계로 나온 숫자를 막 비교하고 저희가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회사는 휴이노라는 회사고요. 문제는 굉장히 정확했어요. 이 심혈관계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압을 계속 측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혈압계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혈압을 측정하고 싶다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어디 가서 이 혈압계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팔에 감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엄청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했고 적절한 테크놀로지가 있다고 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길게 보지 않았으면 사업을 포기했을 법한 사건들이 되게 많았는데 대표적인 게 규제였어요. 문제를 잘 찾고 이 문제에 집중을 하면 규제 같은 것도 저는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규제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그 KFD의 규정에 혈압계의 정의가 인체에 압력을 가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기계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압력을 안 가하잖아요. 그 얘는 혈압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플워치에 원래 이 기능이 있었는데 휴이노가 더 먼저 만든 거긴 합니다만 승인을 못 받고 있었는데 최초로 이 회사가 결국은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수가까지 적용을 받는 굉장한 디지털 헬스케어 선두주자로 거듭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시연을 우리 그 과기부 장관님 앞에서 시연하는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더 극적입니다. 서울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요. 그 유데미에서 온라인 AI 강좌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이 강좌를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 비슷하게 한번 컴피티션을 해보자. 라이다 센서에서 나온 정보를 모아서 그걸로 한번 컴피티션을 해보자 했는데 거기서 덜컥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긴 아깝지 않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서울에 그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회사를 만든 얘가 이제 서울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사람도 모이고 또 잘 풀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BMW하고 같이 무슨 기술 협력 조인식을 하는데 이분만 슬리퍼를 신고 캡을 쓰고 다 양복 입은 분들 옆에 서 있는데 이분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도 항상 슬리퍼를 신고 나가요. 그래서 회사에 사원이 새로 들어오면 선물로 슬리퍼를 줍니다. 발이 편해야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분은 저는 뭐 미국 증시에 IPO 할 때 슬리퍼 신고 나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미래를 꼭 같이 꿈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은 굉장히 젊은 창업가인데 지금 24살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원래 청소년 때부터 발명가로 유명했고 우주정거장 화장실을 만들어서 컴피티션에서 1등도 하고 하신 분인데 문제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어요. 처음에 햅틱으로 시작했다가 비주얼 매핑으로 갔다가 배달 로봇까지 한 5번 정도 피벗을 하시고 지금은 굉장히 프로덕트 마켓핏을 잘 찾으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 배달 로봇 회사가 돼서 지금은 이런 뭐 편의점이나 이런 프랜차이즈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업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 집중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저희가 찾고요. 같이 상품과 시장을 고민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게 저희의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힐라리 경하고 텐징 이라고 이 되게 유명한 그 셜파죠. 그래서 같이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 이런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데 사실은 저희가 스타트업들하고 보내는 시간은 이런 영광의 시간이 아니고요. 이런 시간이에요. 같이 오들오들 떨면서 죽을 것 같아요.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내세요. 저희가 더 어려운 회사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서로 응원해주고 어려운 시간을 이 문제를 잘 찾았으니까 우리 해낼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게 저희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로나 직전에 저희가 이 회사들을 다 모시고 실리콘밸리로 가서 그 유명한 테크놀로지 행사에 저희 파빌리온을 열었던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해낼 수 있다는 게 이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고맙습니다.